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내 현재 동향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매일 기다려줍니다. 부동산 이슈들이 많아요. 네네네. 지표 먼저 볼게요. 이 부동산 집값의 양극화가 주택 사업자들의 체감 경기 지표에서도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 다운돼 있는데 네. 일부 지역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 네. 여기는 이제 펄펄 끓는 양상이 네.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네.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건데요. 네. 이걸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전국의 주택 사업자들이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요. 일종의 심리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심리 지수라는 게 결국엔 그 주택 가격과 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겠죠. 최근에 수도권 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택 사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분양 잘 되겠는데 사업 잘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의 주택 전망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100을 넘으면 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일단 심리적으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100보다 낮으면 굉장히 사업하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이 경기 전망 지수가 이제 100을 방금 말씀하신 100을 넘으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네, 지금 네. 좋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86이에요. 네. 이게 전월보다는 0.5% 포인트 올라가긴 한 건데 네. 사실 86은 100 아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좋지 맞습니다. 않게 본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역별로 나누나 보죠. 네, 수도권, 서울로 따로 이렇게 보면 수도권 전망을 보면 이게 지수가 전월 대비 20포인트 넘게 오른 108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앞으로도 수도권 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계속 더 활활 탈 것이다. 그렇게 집을 좀 많이 짓고 여기다 좀 집중하겠다. 뭐 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장기적으로 좀 보면요. 장기적으로 이 추세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동반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주택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급변하는 성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 경기 전망 지수도 급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망 지수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특히 이 전망 지수는 동행 지표가 최근에 돼가고 있어서 지금 좋으면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건 그만큼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사실은 반증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아쉬운 건 이런 전망 지수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의미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는데 불안감 네. 이런 거는 뭐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이 이제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인구 네. 감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다음에 뭐 상권의 형성이 잘 안 되고 또 인구 이동도 심하고 그다음에 경기 지방 지역의 경기 자체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방에.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금 7만 4천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실 지방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지방에 또 많아서 지어놓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데 추가적으로 주택 사업을 전망하고 사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PF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땅을 쉽게 말해서 많이 사놨는데 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종의 미착공 PF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예 삽도 못 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방과 특히 수도권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미분양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한 건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방이 갈수록 후분양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지방일수록 일단 지어놓고 모집을 하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생뚱맞게 농촌인데 고층 30층 이상의 그 복합 주거 단지인지 그냥 일반 주거 단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저렇게 고층 아파트 두세 동에 들어갈 만한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신규 수요보다 교체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에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짓면 기존의 뭐 노후된 사시던, 주택에서 아파트에 사시라 농촌 같은 데도 그렇죠. 그런 수요를 사실 노리고 분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체 수요는 어디에 또 영향을 받냐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그러면 새 아파트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받고 이주하는 그런 수요가 많은데 경기가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교체 수요, 이주 수요가 사실 제한적인 거죠. 신규 수요보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2주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로또 청약. 네. 서울에는 정말 그 로또 청약이 지금 나왔다 하면 물량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수백만 명이 접속하고 지금 7월 29일이죠? 한국 부동산 청약 홈페이지에 정말 기록적인 수백만 대 1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태 중심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무순위 청약이라는 이 이점이 여기에 녹여져 있었어요. 네. 자격이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니까 싸게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이에요 다. 그렇죠. 여기 해당되는 게 네. 이게 좋게 보면은 어떤 뭐 꼭 조합원이 아니라도 기회가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이게 무슨 투기장도 아니고 로또 뭐 되면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이제 여기다 청약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를 약간 뭐 도덕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은 이거 사실은 좀 사회적 현상 중에서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자 입장, 쉽게 말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서 10억, 뭐 5억 원 이렇게 나는데 탐이 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청약 신청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참여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청약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해보자. 뭐 이런 사실 분위기가 커지면서 어쨌든 청약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2005년도에 도입됐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시장에 저렴한 주택을 그러니까 주변의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되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에 그 지역이 제한되면서 한정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서 네.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몇 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정시키냐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늘리는 거. 그래서 지역을 좀 확대하고. 근데 이게 논란이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할 거다. 그렇죠.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것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불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책으로 만들어진 불로소득을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과연 막 이렇게 로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또죠. 네. 근데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애매한 문제입니다, 사실. 네. 다음 이슈인데요. 주택 건설업계 최근에 뭐 심심하면 터진 게 부실시공 문제 아니에요. 이거. 네. 부실시공. 특히 돈 다 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부실시공 하자 있고 AS 잘 안 되고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좋다고 들어갔는데 심각한 부실 막 나타나고 얼마나 이게 수분양자들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선분양했기 때문에 이렇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돈 다 내놓고 건설사들이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짓고 이유 남긴 대충 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후분양으로 바꿔야 된다. 다 지어놓고 다 확인하고 돈 내고 결정하겠다. 사는지 말지. 이거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정말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 문제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대부분 선분양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전국의 분양 아파트 중에서 후분양으로 된 게 9만 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네. 후분양 아파트로 된 건 사실은 제한적이다. 굉장히 소수라는 거고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선분양으로 분양이 되는데 선분양이 한국에서 도입된 이유는 주택 공급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혜를 준 거거든요. 건설사들에게. 그렇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들이나 그렇죠. 사업 주체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사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을 돈 주고 사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땅만 있는데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겠다 설명만 하고 그쵸. 동의만 해주면 돈 중도금 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저희가 도입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선분양 제도가 일종의 도입되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게 범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나서 잘 관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자도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후분양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전환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주택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지을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건설 많지 주체들이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결국에는 그러면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하자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들한테 좀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거 딱지 다 붙여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좀 강화하거나 AS 일종의 규정을 좀 더 건설사들의 책임을 좀 많이 지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로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분양, 후분양이 나눠서 하는 게 우리나라만 사실 선분양을 많이 하는 건가요? 해외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해외는 다 지어놓고 파는 게 많은 건지.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선분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땅만 있는데 선분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어. 공정이 예를 들어서 30~40%가 됐을 때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또 대부분 후분양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러한 방안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선분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정이 진척됐을 때 분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분양자 이제 고객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분양이 좀 부담스럽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분양 해놓으면 대금을 이제 쪼개서 1차 중도, 2차 중도, 잔금 이렇게 내야 되는데 후분양은 딱 보고 우리 돈 들여서 다 지어놨으니까 완납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돈을 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양자가 약간 장단점이 있다. 분양 받는 사람도 그렇고 분양하는 측도 그렇고 이 문제를 최근에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주택도시공사 리포트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앞전을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후분양 제도로 가는 게 건전한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또 품질도 보장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셨어요, 이 리포트? 네. 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분양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하자 문제라든가 일종의 사업성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분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땅을 사다 보니까 제대로 뭐 건설사들의 금융적인 문제,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는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땅을 사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후분양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제시 방법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고 과연 우리가 지금 계속 주택이 좀 부족하고 새 집이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과연 후분양을 완전히 도입됐을 때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사실 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만약에 한 번에 만약에 후분양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확 돌려버리면
대응하지 못하는 건설사들, 시행사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직접 시행하고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사고 자기 돈으로 땅을 사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행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행사가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다가 건설사가 집을 짓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행사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본 구조가 취약합니다. 빌려서 하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을 서준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신용을 통해서 그냥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분양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후분양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으로 땅을 사놓고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공사비도 들여서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해야 되는데 아예 돈 자체가 없는 거죠. 한국의 시행사들이 일부 보면요. 부채 비율이 막 1000%가 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후분양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됐을 때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주택 공급에 계속 박차를 가고 있는 건 맞긴 맞아요. 지난 8일인가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뭐가 걸려 있냐면 그린벨트 해제가 걸려 있어요. 그죠? 12년 만에. 맞습니다. 8만 호 규모를 신규 택지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쭉 붙어 있던데. 네. 앞으로 정부가 이제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보면 6년 동안 42만 호 이상의 가구를 공급하겠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사실 보면 그린벨트 해제에다가 8만 호 알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종의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으로 건축하면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건 서울의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한 8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는 건데요. 예. 일단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그 방향 자체는 사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급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아무리 풀어서 공급한다고 해도 최소한 6년, 뭐 7년, 8년 이상의 공급인데 공급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장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8년 후에 공급이 된다고 해서 나 지금 그러면 나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렵죠.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울에 또 공급을 증가시키면 지방과의 불균형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까 저희가 주택사 뭐 경기지수 같은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지방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땅을 풀어서 서울에만 아파트를 공급하면 과연 지방에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이거 온전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정책 얘기 하나만 더 네. 다루겠습니다. 국토부가 뭘 내놨냐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한 2주 대책이 담긴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방침 이걸 내놨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노후된 계획 도시 예를 들면 신도시 오래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개선하겠다. 지방 도시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어떤 대상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후주택, 특히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이건 이게 계속 나온 방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 350%, 뭐 3번 신도시는 뭐 33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사업의 진척도를 좀 올려보겠다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재건축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이주거든요. 그렇죠. 이주가 잘 안 되면 시장을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이주 대책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영구 임대주택이 있는데 신도시에 노후주택 지역에 예. 그런 영구 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그런 단지에서 이주를 한 다음에 시키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전하고 뭐 이런 방식을 쓰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 리뉴얼 계획이 저는 제일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다. 그렇죠. 예?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맞습니다.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호재라고 했는데 사실 호재라기보다는 이게 추이를 봐야 돼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가이드 이런 가이드라인이 하나 둘씩 나오면 좀 개선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일종의 뭐 공급이 된다고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거주되고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노후주택의 구조를 보면요. 그 안에 소유 구조를 보면 40% 정도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아요.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고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그 노후주택에 살면은 사실 이주 문제라든가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하다 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예를 들어서 시장의 혼란을 좀 야기시킬 수도 있다. 투자가 나쁜 거고 뭐 악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실수요자 위주로 실거주자 위주로 된 정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투자 수요는 좀 누르고 맞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만족은 확대할 수 있고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는 게 정말 맞다. 맞습니다. 이제 무작정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그럼 투자 수요도 거기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좀 정책이 아무래도 목적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주택 시장 자체, 주택 정책 자체를 어떤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주거 복지라든지, 그렇죠. 말씀하신 실거주 위주로 정책이 짜여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이제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이 어떻게 하면 가격 낮추지?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막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안 빠지게 만들지? 사실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프트, 전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을 이 정책 입안할 때 좀 약간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얘기 계속 듣겠습니다. 앞으로. 네. 예, 오늘 광순의 복도방 이광수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와 동향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